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두 차례나 종전선언을 약속했다고 팍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번은 싱가포르에서, 다른 한 번은 백악관에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 정지가 된 이유를 미국 대통령은 중국 때문이라고 하지만 진짜 원인은 미국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유지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자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1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이 미국의 현재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됐을 때 가능한 탄핵에 대한 전략과 스텝이 부족한 걸 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특정 지역 히스패닉계 미국 시민에 대한 여권 발급 중지와 무효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대학 캠퍼스에서 성범죄 조사에 대한 규정을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와 대학 측에 유리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직 나토 사무총장들이 주축이 돼서 나토의 새 본부 건물에 존 맥케인 상원의원 이름을 붙이는 청원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뉴스라는 것이 어떤 때는 루머 같기도 하고 반짝하기도 하고 상당히 강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오랜 뉴스에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아닌데 하다가 결국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확인되지 않았던 뉴스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아침 미국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서 결국은 왜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이 지금 딱 막혀버렸는지 그런 여러 가지, 심지어는 미국의 많은 전문가와 언론인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왜 미국에게 이렇게 나오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합리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VOX라는 매체가 이제 생긴 지 그다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워낙에 베테랑 전문가들이, 저널리스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서 앞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갖고 있는 핵무기의 60%에서 80%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뒤에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박스가 보도를 하고, 이 박스의 보도를 미국의 많은 주요 언론이 오늘 아침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2명이 이 박스의 저널리스트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또 대통령 주변에서 뭔가가 뉴스가 중요한 게 흘러나왔다라고도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내가 종전선언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랬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김영철이 미국을 방문했죠. 싱가포르에서 회담 있기 전에.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에게 똑같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김영철에게 약속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그때 백악관에서 김영철이 다른 또 한 사람의 통역과 백악관 문을 이렇게 나올 때 대통령이 많은 사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포함해서 함께 나와서 인사하고, 밖에 있었던 북한 대표들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우리 같이 사진도 찍자고 하고, 심지어는 김영철이 탄 차가 백악관을 빠져나갈 때, 바퀴가 굴러갈 때까지 그 자동차
뒤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융숭한 대접을 했는데 그때도 또 한 번 종전 선언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게 오늘 아침 그 박스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이 화가 나는 게 당연히 그 이해가 되고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북한 그 핵협상이 싱가포르에서 오자마자 이제 그 북한 핵은 더 이상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고 대통령이 선언을 해버렸는데 협상도 일단 그 스탑한 상태잖아요. 퍼즈 상태잖아요. 북한으로서는 그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뭐 핵무기만 다 포기한다는 것은 미국의 항복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기술적으로 그 항복 선언이 북한 주민에게 수십 년 동안 배를 고르면서 핵무기를 만든 주민에게 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더군다나 군에서 이것을 젊은 그 지도자가 그것도 해외에서 오랜 동안 공부하고 온 지도자가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면서 군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핵무기를 내주거나 리스트를 내주거나 포기를 하는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핵을 포기하기 위한 그 절차로 종전선언 정도는 받아내야지 된다는 게 당연하다 하는 것을 이제 미국의 점점 더 많은 그 저널리스트들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게 오늘 아침에 뭐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담이 끝나고 곧 종전선언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6월 12일이었던가요?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랬는데 회담이 끝나고 나서 좋다 잘 돼가고 있다 하다가 북한에게 종전선언은커녕 비핵화부터 다 해라. 다 해주고 난 뒤에 뭔가를 하겠다 하니까 북한이 결국은 이것은 무슨 뭐 갱스터 라이크 심보가 아니고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박스를 포함해서 뭐 워싱턴 포스트 많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그 띵크탱크의 전문가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해리 카지니아스라는 이 북한 문제 전문가는 종전선언 해주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다른 과거의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레가시가 될 수 있는데 북한은 또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괴로운 입장인데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나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의 종전선언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그 의견이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아도 참작을 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행위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시스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위터에 백악관의 성명 하면서 트위터가 그 긴 것을 다 못 올리니까 이렇게 좀 그 나눠서 올린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역시 그것도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또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제임스 마티스 장관도 애매모호하게 말을 얼버무렸어야지만 됐고 여전히 이 트윗에서도 중국을 비난은 했지만 오늘 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의 그 일본 도쿄 그 지국장도 전부 이것은 중국을 비난할 일이 아니지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쥐고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외교라는 것은 카드가 한 10개가 있으면 적어도 한두 개라도 상대에게 좀 보여주고 그래야지 이제 상대도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게 이제 협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 갖고 다 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그재그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돈이나 연료, 비료, 다른 생활 필수품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 된다. 북한도 뭐 중국에 의해서 압력을 느낄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과 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합동구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비용도 많이 들고 불필요하기도 하고 하니까 제임스 마티스는 이것을 다시 시작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또 여전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요. 그리고 또 대통령은 그 말도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일단 중단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시작하면 전보다 크게 커질 것이다. 이런 그 표현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는 다정하게 지내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트윗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 중국에서는 세계 1등 국가가 실로 비합리적인 이상한 주장만 해댄다. 정상인으로서는 이런 행태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계산하기 힘든 그런 것을 그 미국이 하고 있다. 이게 미국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워싱턴 포스트의 일본 지국장이 바뀌었는가 봐요. 아나 파이필드가 아닌 것 같네요. 사이먼 그 데니얼이라는 도쿄 지국장이 진짜 이유는 중국 탓이야 하지만 미국 탓이라는 거죠. 너무나 캐주얼하고 북한이라는 적국과 외교 협상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모호한 접근의 발표, 말로 약속을 남발해 놓고 그것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부산대학교에 있는 그 로버트 켈리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다.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실수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뭐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Bill comes due 해서 이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라 하고 북한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요즘 가만히 북한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특별히 비난하진 않지만 선언한 것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팍스의 보도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요. 워싱턴 포스트도 서훈 국정원장이 화요일에 한국 국회에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왜 안 됐는가 서로가 요구하는 게 다르니까 이런 그 내용을 브리핑을 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7월 달에 한국의 그 강경화 외무장관이 성명에서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면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종전선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심각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다가오고 미국 언론에서조차도 이렇게 확 터뜨려 버리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에 많은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군사훈련 중지까지 했고 북한에서부터 무엇을 하겠다는 아무런 약속도 받아내지 않고 그리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슈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들이 하나하나 증명이 됐고 또 하나 구체적인 것에 집중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으며 왜 길게 브리핑하려고 하면 싫다고 하잖아요. 차트만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완전하게 100% 비핵화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전문가 사이에서는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가벼운 행위가 지금 여기까지 문제를 일단 그 교착이잖아요. 그곳으로 몰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을 이렇게 그 당시에 그 당시 보면은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었죠. 기자회견할 때 뭐 기자들이 미국 기자들이 많이 그 질문을 했잖아요. 중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이 질문 안 하니까 질문하라 뭐 이런 말까지 요청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뉴스 컨퍼런스에서 한 기자가 평화 조약에 대한 그 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답한 것이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일본 지국장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서명한 것에 많은 것이 담겨 있고 서명을 한 뒤에도 이제 또 다른 그러한 그 어떤 그 묵시적인 서로의 동의 같은 것이 있었다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원래 예정했던 대로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하는 거, 이제 무역 전쟁을 그 dispute라고 그
분쟁이라고 어제부터는 백악관 성명서에서 단어를 워에서 분쟁으로, 전쟁에서 분쟁으로 바꿔 쓰고 있는데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은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바이고요. 아니 지적을 하는 바이고요. 아직까지 지금 오늘 미국이 8월 30일이죠. 8월은 30일까지밖에 없죠. 9월 한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유엔 총회가 열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까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보면은 북한과 완전히 깨지기는 원치 않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연결될지 누가 알겠어요. 트럼프 대통령만 알 테고.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에 마음이 자주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그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인상적인 기사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보도를 할 때는 한국 언론이나 미국 언론이나 절절한 사연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 얘기야, 또 그 얘기야 하다가도 또 듣고 보면 정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로이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뉴스원을 안 적어왔네요. 로이터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의 지금 한국에서 이번에 북한에 있는 가족, 친척을 만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80대인 두 분의 얘기를 썼는데 한 분은 다른 사람들은 다 울던데 나는 눈물도 안 나오더라. 굉장히 어색한 재회였다. 북한에 있는 조카였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만나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내 동생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카니까요. 동생인지 아무튼 나의 형제 자매를 닮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닮지도 않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않다.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의 얘기도 싫었고요. 또 한 분은 너무나 불편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김정은의 은덕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국의 로이터 통신은 한국과 북한과의 오랜 동안의 떨어짐이 생김새도 같고 혈육이고 다 한데도 그것이 이 정도로 오랜 세월이 흘러가니까 거리가 생기는구나 하는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아주 전부 두 분 다 조카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1차, 2차, 3차 가족에도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 지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갈라놓죠. 많은 것을. 잠시 뒤에는 저도 끊임없이 찾고 있는 의문에 관한 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왜 그토록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까? 15가지 이유에 대해서 쓴 칼럼인데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의사당으로 존 맥케인 상원의원 유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미국 뉴스의 포커스는 거기에 가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어제 보도해드렸던 내용 가운데 정정부터 하고요. 제가 어제 영국 정보국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총을 생각했어요. M16 이렇게 MI6죠. 해외 부분이 그리고 영국 국내 부분이 MI5고요. 계속 M16 이 총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아는 내용도 잘못 말씀드릴 때가 있고 또 몰라서 실수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어제 제가 이메일도 받았고요. todayyus.com을 통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받았고 다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부르냐고 얘기하신 분까지도 계셨어요. 아니요, 미국에서도 MI6, MI5인데 제가 총으로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말씀 드리고 오늘도 대통령은 여러 가지 트윗하네요. CNN, NBC 비난하고 FBI 힐러리
힐러리 클린턴 그 이메일도 중국이 해킹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FBI가 아니라고 했고 요즘 케이블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스탭들 말을 듣기보다는 그 케이블 뉴스의 보도와 본인의 그 본능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트윗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대통령이 어제 그 방송 끝나고 나서 그 백악관의 그 자문 법률 자문 던 맥간이 떠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던 맥간은 본인은 대통령과 그런 것을 의논한 적이 없다. 트윗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지지하는가? 이 내용을 가장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매체에 포함됩니다. 살롱이라는 굉장히 그 진보적인 인터넷 매체죠. 인터넷 매체 가운데서는 상당히 그 역사가 좀 길고 저는 예전에 이 살롱에서 여성에 관한 이슈를 많이 해서 그 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살롱은 별로 안 봅니다. 어쨌든 오늘 그 칼럼이 괜찮아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칼럼을 15가지 이유,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포기하지 않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포기하지 않는 게 저널리스트들은 상당수자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과 다른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공화당에서는 2020년도에도 또 그 재선 선두주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가. 살론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군다나 위험하고 다분히 독단적이고 충성을 강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데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2등 국가로 만들고 있다. 망신스럽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가? 자, 넘버 1부터 15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깊이 연결돼 있지 않아서 자세히 모른다. 순간순간 하는 말,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매체와 사람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불리한 것은 싹 뺍니다.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매체가 많지는 않은데 음모를 얘기하는 그런 매체가 많기 때문에 그 음모가 사실인 것처럼 또 보도를 많이 하거든요. 브루스 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일반인들의 그 정치에 대한 깊숙이 담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 선동, 컨트롤을 굉장히 잘한다. 게다 대고 팍스 뉴스가 계속 대통령을 띄워주기 때문에 사실과 관련 없는 대안현실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정말 그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다. 세 번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스타일이나 행동하는 거 이런 것에 반대를 한다. 굉장히 세 번째가 그 중요한 거죠.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백인 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뭐 낙태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종교를 막 배척하고 또 비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반 정도는 기독교 신성 국가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권위주의 또 그 반민주주의 이런 그 태도와 가치가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을 그 필연적인 산물로 리졸트로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더 많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미 지난 20년 동안에 씨앗이 뿌려져서 트럼프 대통령을 받아들이게 됐다. 여섯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사교 리더와 같다. 정서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태치를 이미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 부정을 하고 나면 내가 그동안 좀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해가 되고 어떤 그 종교에 막 심취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오려고 할 때 너무 그 황당하고 이게 그 삶의 주체였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됐다. 살론의 그 칼럼이에요. 일곱 번째는 인종차별주의라는 것을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무슬림에게 굉장히 적대감을 정책으로도 보여주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가치와 태도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너무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백인 우월주의가요.
이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여덟 번째는 정당. 그 정당이 지금 그 개인 아이덴티티로 확대돼 가고 있다. 그 결과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 성향이 지금 원래의 전통적인 그 공화당을 다 휩쓸었잖아요. 휩쓸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정치가 팀 스포츠 이벤트가 되고 있다. 공화당은 다른 그룹들을 이제 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겨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른 그룹이 여자, 또 이제 그 무슬림, 진보, 또 뭐 이민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이건 또 민주당 측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백인, 특히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공화당도 그런. 그래서 서로 스포츠처럼 싸우고 있다. 아홉 번째, 인종차별주의, 권위주의, 남성 우월주의의 두려움을 섞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는 모든 하나의 핵심입니다. 백인이 힘을 잃고 있다. 백인이 힘을 잃고 있다. 저런 그 소수인종 때문에 일자리도 뺏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그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11번째, 책임의 이미지, 정부 통치 능력이 민주당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지겨워했기 때문에 보통 미국이 지난 뭐 수십 년 사이에 외로움이라든가 뭐 좌절이라든가 산만하다던가 이런 것들이 막 퍼져왔는데 그때 아주 강한 이민지의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품위가 없고 문화도 천박하다 하더라도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일들이 대체로 영원히 찬란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인데 천박함을 즐기는 게 늘어나는 미국의 풍토가 됐다.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는 지금 살롱에 글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닐 그 포츠만이라는 그 문화평론가가 뭐 30년쯤 됐겠네요. 그 미국인은 스스로를 그 죽음의 그 길로 몰고 가면서 재미있어 한다 하는 한탄을 했는데 거기에 좀 적절하다고 하고 12번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민주주의를 존중하거나 뭐 여러 가지 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에 부적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지지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그 품위 있는 틀에 부적격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엘리트 그 엘리트 지네들이 뭘 한다고 진짜 미국인을 내게 이것저것을 가르치려고 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그 뉴욕타임즈의 공화당인 데이빗 브룩스 그 칼럼니스트도 불과 한 2년 전쯤에 그런 칼럼을 썼었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대통령은 엘리트 그런 주의에서 나와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꼈었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엘리트 하면서 그 지성주의에 반대하고 이지주의 웃기는 거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세라 페일린 부통령 후보, 존 맥케인이 그 부통령 후보로 세라 페일린이라는 알래스카의 그 주지사를 선택을 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여자야 월마트에 가면 있을 것 같아 모든 옷차림 말하는 거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 때에 이제 절정이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고 품위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13번째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지하는 이유는 공화당과 보수 미디어가 그 더닝 크루거 이펙트라는 것 있잖아요. 왜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나와도 능력이 없어서 오류를 그 판단하지 그 못한다는 뭐 예전에 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뭐 바보 같은 사람이 자신들이 바본 줄 모른다 뭐 이런 것이요. 그런 것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동은 굉장히 교과서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나친 자신감과 신중하지 못한 것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나친 자신감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 펼쳐가는 것,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이 그 더닝 크루거 이펙트라는 게 지나친 그 과신과 신중함을 반대로 놨잖아요. 그 지나친 신중함은 또 어찌 보면 그 버락 오바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14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과 지지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설득력이 있는 이유인데,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 이유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선거 때도 메시지 주는데 실패했고, 특히 힐러리 클린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무리 주변에서 좀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하고 오만방자하고 그랬었죠,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데 그랬던 민주당이 2018년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 민주당의 과오가 많다는 얘기고요. 15번째, 경제적인 그 역량이요. 경제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 매체는 살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진보적인 살론이기 때문에 좌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경제를,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고 버락 오바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이 한 가지만 지적을 했는데, 트럼프 효과도 많죠. 우선 감세 정책이 있고 규제를 철폐한 것도 있고요. 물론 버락 오바마 그 임기 후반기부터 이게 꽃피우기 시작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게 또 다 운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경제 역량을 이제 미국에서는 그 파켓북 그 보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 역량도 지금 많이 보고 있다 하는 이 살론, 이 칼럼을 쓴 사람은 정치 스텝이에요. 살롱의 그 천시 드베가가 쓴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선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알고 썼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공화당의 그 플로리다주 주지사 후보가 어제도 그 민주당 후보가 최초의 주요 당에서 블랙인데 민주당 후보로 선택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이제 그 모든 국민에게 메디케어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요. 또 버니 샌더스의 지지도 받았고, 민주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고 비난을 하다가 monkey this up 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방지축, 정말 갈지자로, 왜 원숭이가 벌쩍벌쩍 뛰어다니잖아요. monkey this up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백인들이 monkey this up 이런 표현을 백인에게 안 합니다. 유색 인종을 깔볼 때 하는 얘기거든요. 뭐 덕 위슬이라고도 하는데, 덕 위슬보다 더 심해요. 왜냐하면 덕 위슬 같은 것은 잠재 의식 속에 막 뭐 유색 인종 이런 것을 이렇게 넣음으로 인해서 뭔가 그 좋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데, monkey this up이라는 것은 대놓고 흑인을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플로리다주의 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주지사 그 후보가 그 아이하고 같이 놀면서도 정말 그 벽을 쌓는 것을 가르치고, you fired 하고 I like this sentence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게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그럴 때는 이제 dog with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겉으로는 못했는데 이제 겉으로 대놓고, 유색 인종을 비난을 해야지, 무슬림을 비난을 해야지 내가 표를 얻는구나. 지금 미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텍사스에서 태어난 히스패닉계 시민들에 대해서 지금 그 행정부에서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이미 발급된 그 여권도 그 압수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행정부는 이 사람들이 텍사스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멕시코에서 태어났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기준이 아주 그 애매한 거예요. 멕시코와 텍사스 국경에서 태어났다는 그 출생 증명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여권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미국을 떠나서 멕시코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불가능한 이런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그게 이제 특히 이제 멕시코 사람들한테. 그런데 1990년대에 이게 분쟁이 됐었는데 요즘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이 이제 그 국경 지역이니까
1950년부터 1990년까지 그 텍사스 어떤 그 지역 이름이 있던데요. 리오 그란데 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한국에서처럼 예전에요. 그 산파가 아이를 그 받고 그리고 출생 증명서까지 아마 해주는 역할을 했는가 보죠. 물론 의사도 있지만 그런데 그 케이스에 멕시코에서 태어났는데도 미국 태생이라고 국경이니까 그렇게 해줬었던 케이스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법적으로 실제로 문제가 됐고 1990년대에 연방 법정에서 케이스를 한 뭐 적어도 900개 정도는 다뤘다고 하든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지 부시와 오바마 시대에도 문제가 돼서 오바마와 조지 부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여권 발급 같은 것을 중지해 보려고 한다던가 이런 일을 했대요. 그랬는데 미국 민권연맹이 고소를 해서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고 실제로 이게 법적 절차를 들어가고 나면은 거의 이게 그 여권을 발급하는 쪽으로 갔고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 리오그란데 그 지역에서 여권 발급을 요청할 때 거부하는 비율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트럼프 시대에 와서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 우리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있는 법을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있는 법이지만 그 해석도 다르지만 법의 집행이라는 것도 행정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쪽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권 신청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류소에 갔다가 멕시코에 가고 입국할 때 여권을 빼앗기고 구류소에 보내졌다가 추방 절차를 밟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출생증명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뭐 수십 년 전이니까 참 알기가 힘든 것이고 그 지역이 히스패닉, 텍사스의 그 민주당 지역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내가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해서 추가 서류 또 제출하고 또 제출해도 거부되고 그 사이에 이제 법률 비용은 많이 들고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은 35살인데 이분은 아들과 함께 그 멕시코 갔다 텍사스에 들어올 때 여권 압수당하고 관세국에서 당신 멕시코에서 태어났다고 그거 자백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했대요. 그러다가 구류소에 들어갔는데 추방 절차를 밟다가 사흘 뒤에 풀려났고 다시 그때가 전이었는데 지난해 8월이었군요. 다시 이제 추방청문회를 치러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민관세국에서 집에까지 쫓아가서 여권을 빼앗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거의 그 유권자 신분증을 그 행정부에서 막 강조하고 이런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 연방 행정부의 뭐가 다른 거죠. 베시 디버스 교육부 장관은 하도 빅뉴스가 많으니까 이 장관 자체도 굉장히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잘 보도를 못 해드리고 있어요. 시간상. 새로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대학교에서 성범죄에 대한 연방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가이던스 같은 것을 주는데 성폭행자 내지는 그런 뭐 혐의자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그 권리를 주고 뭐 당연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용의자가 무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캠퍼스를 고소를 하기가 좀 어렵게 대학교를 고소하기가 그리고 대학이 이런 케이스를 조사할 때는 반드시 캠퍼스 안에서만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에 한정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니까 연방교육부에서 뭐 아직 뭐 시작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여론화됨으로 인해서 그 룰의 그 방향을 좀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니까 결정을 할 수 있겠고요. 이것도 지난 가을에 이미 이드보스 그 교육부 장관이 예고를 했었던 거예요. 오바마 시대에는 대학 캠퍼스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가이던스를 굉장히 빡빡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그 흐름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연방 상원 빌딩 이름이 지금 민주당인 그 리처드 러셀 의원 이름인데 71년도에 숨졌고 이분은 그 민권 운동에 반대했고요. 흑백 분리를 원했었던 민주당인데도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척 슈몰 그 대표가 존 맥케인 공화당이지만 이름 그렇게 바꾸자고 하고 그리고 그 나토 그 브뤼셀 벨기에의 새로운 그 본부가 14억 달러 들여서 지어졌잖아요. 3명 그리고 현 그 사무총장까지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군인이었고 그 나토를 그 지지했고 했기 때문에 그 빌딩에 그 존 맥케인 이름을 하자 하는 얘기도 있고 세라 펠린 그 존 맥케인의 전 그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였던 세라 펠린은 장례식에 초대받지 그 못했다고 하고요. 지금 애리조나 주정부 청사에서 장례식 그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 맥케인 의원의 부인인 신디 맥케인이 양쪽에 이렇게 부축을 받고 군인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일반 군인인가 했더니 존 맥케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오늘도 지금 장례식장에 들어갔네요. 검은 스타킹이 더운 이 여름인데도 적절한 복장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 존 맥케인 상원 의원 생각